반갑습니다.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요즘 증시의 흐름에 힘들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긍정적인 투자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부에선 비즈니스 스토리에 대해서, 5부에서는 비즈니스 스토리의 가능성, 타당성, 개연성에 대해서, 6부에서는 비즈니스 스토리의 가치를 숫자와 연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최종적으로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가치 요인을 활용해 어떻게 가치를 추정하는지를 정리할 것입니다. 또한 가치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각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평가의 기계적인 과정과 구조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의 투자하는 아재 블로그와 브런치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시고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앞에 6부에서 비즈니스 스토리를 가치평가 투입 변수로 바꿀 수 있게 됐다면 당신은 가치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한 것입니다. 다음에 할 일은 투입 변수를 가치의 숫자로 변환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내재 가치평가를 위해선 여러 번 언급했지만 현금흐름할인법인 DCF를 대표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글에서 가치평가라 함은 현금흐름할인법 DCF를 의미합니다. DCF로 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존 투자의 가치를 매기고 추정치에서 플러스 요소인 기대치와 마이너스 요소인 재투자 및 가치 파괴 요소를 가감한 후 조정한 현금 흐름을 구해야 합니다. 가치평가를 행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스토리의 구조를 점검할 때는 투입 변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수치가 바뀌면 여러 투입 변수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평가의 성장률을 높여서 대입을 했다면 그 성장률을 합리화하기 위한 재투자의 규모나 사업 종류와 재무 레버리지의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 모델로 가치평가를 하는 투자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최종가치 산정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가치평가할 때 최종가치와 현재가치는 서로 매우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투자자는 배당이나 현금 지급 등의 형태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 수익은 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가치는 가치 상승과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성장 잠재력이 상승할수록 최종가치가 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앞에 6부에서도 언급했지만 현금흐름할인법은 계속기업일 때 사용되는 내재가치평가 방법으로 최종가치 추정 등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기업의 성장률은 해당 경제의 시가 기준의 명목 성장률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무위험 성장률을 명목 성장률을 대신하는 수치로 사용하고 통화 요인을 성장률 추산에 집어넣어 이 조건을 좀 더 강화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업이 속한 경제가 23년 현재와 비슷하게 통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무위험 성장률과 항구 기대 성장률 역시 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추가로 이러한 추산들이 일관성을 잃지 않으려면 기업은 최종가치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재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재투자율을 추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기업이 안정적 성장으로 벌게 될 투하자본 수익률을 추산한 다음 성장률로 이 수치를 다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투하자본 수익률이 12%라면 매년 3%의 안전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후 영업이익의 25%를 항구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위의 등식에 적용하면 0.25는 0.03을 0.12로 나눈 값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투하자본 수익률인 ROIC가 자본 비용과 같으면 성장은 중립변수가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변해도 최종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종가치의 제약 조건을 유지할 뿐 아니라 강력한 함의도 이끌어냅니다. 안정적인 성장률을 추산하여 더해진 가치는 기업의 경쟁 우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믿어도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의 자본 수익률은 자본 비용보다 작을 것이고 이때 추산한 성장률은 최종 가치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초과 수익 유지 능력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할인율로 위험을 조정하고 영업자산의 현재 가치까지 계산하면 가치평가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끝났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영업자산의 가치에서 자기 자본 가치를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아래의 요소도 판단해야 합니다. 1. 부채와 현금. 대부분의 가치평가에서 순부채는 가치평가 마지막에 산입하는 세부 사항으로 영업자산의 가치에서 순부채를 차감하여 자기 자본 가치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부채에 포함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이자, 부채만이 아니라 다른 계약상 채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 계약을 부채로 간주하여 전체 부채에 포함시킨다면 영업리스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요식업의 부채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현금의 경우는 두 가지의 문제를 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법인세법을 따르는 미국 소재의 기업들은 역외소득을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미국 법인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익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현지 법인에 현금으로 보관합니다. 2015년 말 애플의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2천억 달러 중 해외 법인에 남아있는 현금이 1,200억 달러였습니다. 만약
이 현금을 미국으로 송환했다면 애플은 200억 달러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기 자본, 즉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애플을 가치 평가할 때 이 세금을 내게 될지, 만약 낸다면 언제 내게 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을 고위험 증권에 투자한다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순자산 가치가 현재 가치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상호출자. 여기서 상호출자의 의미는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서로 출자하여 각 법인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자와 자기 자본 투자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지분 출자의 가치를 사업가치 추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가 가진 지분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국 회계와 국제 회계 기준 모두 지분 출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다른 기업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지분을 확보하는 지배주주이고, 두 번째는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기업이 지배주주라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출, 영업이익, 자산, 부채 등의 영업수치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회계사는 자회사의 가치 중에서 모회사의 것이 아닌 가치를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해야 하며, 이런 부채를 소액주주 지분 또는 비재배 지분이라 합니다. 자회사의 순이익 중 소액 출자가 차지하는 지분을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상호출자는 가치평가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회사의 가치는 모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하고, 자회사는 성장, 위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따로 가치를 계산한 다음 추가로 출자 비중을 곱한 결과 값들을 더하면 됩니다. 만약 연결재무제표가 확인 가능하다면 연결 자회사의 가치에서 모회사의 것이 아닌 부분을 계산한 후 이것을 연결가치평가에서 차감해주면 됩니다. 3. 주식 기반 보상. 20여 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매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나 스톡 옵션의 형태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직원 보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식 보상을 하는 시점에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과 기업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이것의 비용 처리를 생략했다가 나중에 더하곤 합니다. 주식 보상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근거로는 첫째, 기업이 현금 흐름을 올리기 위해 물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비현금성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 보상의 가치만큼 현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현금 흐름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식 보상 비용은 매년 반복되는 통상적인 경상 비용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비경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제로는 스톡옵션 처리 문제입니다. 과거 직원에게 제공한 스톡옵션이 여전히 유통 중이라면 그 지분만큼의 가치를 자기 자본가치에서 차감해준 후 주당 가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외가격 옵션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옵션 행사로 인한 현금 흐름과 시간 가치를 무시하여 반영합니다. 여기서 외가격 옵션이라 함은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높은 콜옵션과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낮은 풋옵션을 의미합니다. 가치평가에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현금, 상호출자, 직원의 스톡옵션 등을 명확하게 추정하여 최대한 비즈니스 스토리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의 의무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을 예로 들면 콘텐츠 기업과 단연간 독점 계약을 하여 매달 정액 이용료를 지불하는 구독자를 모집하는 것이 주된 비즈니스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위험은 콘텐츠 제공사들이 방송권 계약료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구독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제작으로의 확장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스토리로의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기업 자산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닌텐도의 스토리를 가치 평가하기 위해선 막대한 보유 현금과 부채, 기피 성향이 강한 경영진의 보수적 태도를 스토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지주회사를 이루는 자회사들의 개별 스토리가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로 봐야 합니다. 또한 스토리의 주체가 되는 자회사들의 경영진 능력 또한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기업 가치평가는 현금 흐름 할인법인 DCF 모델을 근간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금 흐름 할인법을 가치평가에 활용해야 좋은지 두 가지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통화에 대한 불변성. 현금 흐름 할인법의 기본 틀이 되는 현금 흐름의 인플레이션과 할인율을 일관되게 가정할 수 있다면 어떤 통화와 금리 환경에서도 유효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인플레이션 통화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할인율은 낮아지고 기대 성장률도 똑같이 낮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고인플레이션 통화에서는 할인율과 성장률도 고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높아질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할인율,
시간의 지평 속에서 기업의 성장과 사업 환경 및 시장 여건들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치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성장률 또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업의 비즈니스 스토리 및 여러 변수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은 유동적이고 이로 인하여 할인율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을 이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나 일부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현금 흐름 할인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경직된 현금 흐름 할인 모델만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 다모다란 교수가 책을 통해 스타트업에서 쇠락의 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기업 분석과 스토리와 숫자의 연결을 보여주는 이유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 어떤 종류의 가치평가에도 충분할 정도로 유연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가치평가가 끝나면 도출된 숫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만약 상장기업의 가치를 평가했다면 자신이 추정한 사업과 주식 가치와 주식 가격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자가 가치평가 계산으로 나온 수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가치평가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투자자가 기업의 어떤 부분을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추적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러한 가치평가 진단에 있어 확인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성장, 재투자, 투자의 질. 앞에 5부에서 성장, 재투자, 위험의 세 요소가 균형있게 일관된 가치평가를 만들어내는 철의 삼각관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철의 삼각관계의 일관성을 검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고성장 단계에서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변화를 합산하고 그 합산액을 같은 기간 동안 예상되는 재투자의 변화로 나누면 됩니다. 등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계자본 수익률은 기업의 미래 투자에 좋고 나쁨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한계자본 수익률이 기업의 자본 비용, 역사적 자본 수익률, 산업평균 등에 상대적으로 너무 낮거나 높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이 세운 성장과 재투자에 대한 가정을 필히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험과 돈의 시간 가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과정은 돈의 시간 가치와 계속 기업으로서의 운영 위험을 반영하여 가치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시간 가치와 위험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할인되지 않은 현금 흐름인 명목 현금 흐름의 총액을 현재 가치와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 가치는 생각 이상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위험이 높거나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선 더욱 급하게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3. 현금 흐름의 가치. 고성장의 초기 스타트업의 초기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성장을 위해 미비한 수익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소유 지분이 미래의 유무상 증자 등의 주식 발행으로 가치가 희석될 것을 염려하지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이런 희석된 가치의 영향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유무상 증자 등과 같은 주식 발행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되므로 만약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같이 추정해 통합한다면 희석의 효과를 미리 포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식 발행수를 추정하여 현재의 주식수로 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 자기 자본의 마이너스 가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합한 것이 영업 자산 가치이며 영업 자산 가치에서 순부채를 차감한 값이 자기 자본 가치입니다. 하지만 영업 자산의 가치가 순부채보다 낮으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게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0 이하가 될 수 없기에 자기 자본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흑자 전환을 희망하면서 계속 영업 활동을 유지한다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기 자본은 옵션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역시 자기 자본을 옵션의 형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실전 기업 가치평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소개하기 앞서 이 가치평가는 과거의 것으로 현재의 가치평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평가의 과정과 방법을 공부하기 위함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버. 도심 차량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스토리에 대한 가치평가 내용으로 추정한 우버의 가치는 대략 58억 9,500만 달러입니다.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도심 차량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우버를 가치평가한 것이니 해당 비즈니스 스토리가 달라지면 해당 가치평가 결과물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됩니다. 페라리. 이전에 그래서 소개했던 페라리의 스토리는 슈퍼리치들을 위한 배타적 자동차 기업으로 저성장 높은 이익률 저위험에 만족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페라리가 배타적 스토리의 저성장을 추구할 경우 페라리의 자기 자본 가치는 63억 유로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고성장을 추구할 경우 자기 자본 가치는 60억 유로로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고성장 스토리에 따른 가치평가가 더 낮아 의아할 것입니다. 가치가 낮게 나온 이유는 낮아진 영업이익률과 높아진 자본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을 꿈의 구장으로 묘사한 CEO 제프 베조스의 스토리는 원가 이하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략을 이어가다가
독점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시점에 수익성 축으로 비즈니스 스토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사들과의 경쟁으로 높지 않은 이익률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하였는데, 비관적 내러티브에선 아마존의 매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순이익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스토리를 펼칩니다. 반면 낙관적 내러티브에선 낮은 가격으로 점유율 확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가격 결정력을 높입니다. 꿈의 구장 내러티브의 가치평가에선 주당 가치가 175.25달러이고 비관적 내러티브로 추정한 주당 가치는 32.72달러이며 낙관적인 내러티브로 추정한 주당 가치는 450.34달러입니다. 앞의 6부에선 비즈니스 스토리를 가치의 숫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숫자로 이루어진 현금 흐름 할인법의 가치평가를 뒤집어 숫자에서 비즈니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책에선 이것을 가치평가의 분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숫자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일은 스토리의 신뢰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단순히 기업의 숫자만이 아닌 숫자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분석가가 기계적으로 의미를 모르는 숫자를 현금 흐름 할인법에 대입했을 뿐인지 아니면 스토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던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의 5부와 6부를 통해 이야기한 스토리를 숫자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구축해 두었다면 가치평가를 분해하는 일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평가의 스프레드 시트나 모델을 통하여 기업의 매출을 예상할 경우 가치평가를 행한 분석가가 전체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시장 점유율을 얼마로 잡았는지를 물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사업들에 대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기업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만들고 이 스토리를 가치평가 투입 변수로 전환하고 이 투입 변수를 다시 가치로 변환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계적인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특정 요소에 시간과 노력을 쏟을지를 결정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의 예를 들면 아마존을 가치평가했을 때 가장 시간과 노력을 쏟은 중요한 투입 변수는 미래의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우버의 가치평가에선 가장 중요한 투입 변수는 시장의 규모였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비즈니스 스토리를 만들면서 우버가 단순한 차량 서비스 회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펼칠 수 있을지를 두고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내러티브 앤드 넘버스 1부에서 7부까지의 영상을 반복하여 보신다면 다모다란 교수의 기업의 내재 가치 분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